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1일 새벽 무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니까 법원이 또 술렁이고 있군요. 사실은 법원은 벌써부터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그동안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우선 이런 겁니다. 전국 판사 대표 회의체가 있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라는 겁니다. 이 대표회의에서 4월 초에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법관 인사를 코드 인사로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이 내용이 무엇이고 이 내용의 의미, 파장 이런 걸 짚어볼 텐데, 자, 이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법원장 2년, 흔히 지방법원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기가 2년입니다. 근데 그 인사 기준, 관행 이런 것들을 어기고 어떤 사람은 3년씩 법원장을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22년 21년 2월까지 중앙지법원장으로 있었죠.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이런 주요 사건 재판장에다가 특정 부장판사를 유임시키고 해서 그 또한 관행을 깼다. 이 사람이 3년간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부장판사 담당 이런 것도 또 관행을 깼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바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 지원장, 이걸 하면은 서울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와서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못 가는 게 관행이었는데 그것도 깼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여전히 그 출신인 이성복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을 맡은 뒤에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사이동이 됐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지방지원장을 맡아서 서울로 오면 대개 서울중앙지법보다는 서울의 동부지법, 서부지법 하는 지법으로 갔다가 중앙지법으로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 확립된 인사 관행이었는데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은 예외였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취임 후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에 인사총괄심의관에도 국제인권법연구회 핵심 멤버인 김영훈 판사를 임명을 했고, 2018년 1월 달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기획조정실, 공보관실, 이런 핵심 부처에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임명을 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거든요. 현재도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 사람들이 다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사 관행을 어겼다, 이런 부분은 대표적으로 아마 이거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작년 2월 정기 인사했죠. 조국 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입니다. 현재는 맡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본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휴직을 하는 바람에 맡고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4년째 있습니다. 4년째. 보통 2년이라고 그랬었죠. 관행이 어겼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판사죠. 윤종섭 부장판사. 이 사람은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 사람만 그러냐.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할 때는 법관들의 추천을 받겠다, 이런 법원장 추천제, 이거를 전면 도입했었거든요. 근데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 강영수 인천지법원장이 그만뒀을 때 그 후임에 정효채, 올해 초군요, 정효채 법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것도 본인이 얘기했던 추천 없이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동안에 본인의 공헌이 빌공짜 공헌이 된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 법관대표회의라는 게 사실은 2017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상설화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법원 사법부 운영과 관련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목표죠. 그러니까 그 출범 자체가
나쁘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른바 사법부를 바로 가기 위한 우리가 흔히 이제 민의를 수렴한다 하는 차원에서 일반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법원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면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호위병 노릇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또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운영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 코드 인사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의견을 모아서 4월 초에 대법원에 이런 코드 인사를 지적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오늘 법관대표회의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연다. 아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을 여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오늘은 법관대표 123명 중에 117명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참석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런 코드 인사 지적에 대한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답변보다는 변명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변명을 둘러싸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거는 추가로 진전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건데, 자, 우선 전국법관 대표회의라는 게 생긴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런 일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위 사법부 법원 인사에 대해서 코드 인사다라고 비판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과거 사법파동 이런 거 있었죠. 그런 때 법관들이, 그때는 무슨 회의체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법관들이 사발통문으로 이것저것 돌리고, 그래서 이제 서명하고 이런 파문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 사법파동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 이제 주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원 인사가 검찰 인사와 다른 점은, 법원 인사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법관이 제가 이번에는 여기에 인사가 돼 있었는데 다음번엔 대략 요 정도를 가겠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또 어느 정도 가겠다 하는 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사와 굉장히 많이 다르죠, 사법부가. 검찰은 그게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검사라는 사람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게 과거에 중수부장이었습니다. 중수부장을 하다가 갑자기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갑니다. 중수부장을 하면 그동안의 인사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대개 다음 자리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아니면 대검 차장검사나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이런 정도, 조금 못 간다고 하면 부산지검장이나 이런 정도를 갔었던 게 관행이었는데,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이렇게 검찰 인사는 예측 불허가 돼서 인사를 바로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인사를 한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는데, 법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것이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인사 관행을 유지해 왔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와서 그걸 흔들어 버렸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 인사 관행이 흔들린 데 대한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매우 긍정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왜 4월 초냐? 정권교체 이후죠. 정권교체가 3월 10일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정권교체는 어찌 보면 사실 행정부의 권력교체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마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본인들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법원을 덮친 정권교체라고 제목을 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잘 아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적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가요, 작년 올해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법관 대표회의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회의를 여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적어도 지난 6개월간 이뤄진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거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그게 아니고
작년 2월 정기 인사 벌써 1년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런저런 일, 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뭐 2년을 넘어서 뭐 3년까지 했다, 뭐 이런 것들 뭐 다 이게 지난 거의 5년간에 있었던 코드 인사입니다. 이 문제 제기가 왜 이렇게 늦었냐? 그렇다면 이게 정권 교체의 영향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는 점, 그걸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번쯤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 이 또한 어떤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법원들은 그런 영향을, 판사들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외에 공표를 해왔는데 이건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대목이고요. 자, 또 하나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어찌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는 보다 더 치명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장 공관에 자기 출가한 가족이 같이 살았다. 이거 아빠 찬스 아닌가요? 한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도 왜 침묵하고 있었느냐? 대법원장이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지기, 이런 지적을 받아서는 곤란한 거죠. 그것도 있었고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바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탄핵 공방 얘기입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이제 물론 이유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그거를 단독 면담하는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사표를 내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를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녹음을 했었죠. 물론 그 녹음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와 별개의 문제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말 안 했다 그런데 녹취 파일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정말 곤란한 거죠. 그런 때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왜 이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과, 사죄, 뭐 사퇴까지는 모르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문제 제기를 했어야 결국 법원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하는 지적. 그러니까 훨씬 더 큰 문제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코드 인사, 이런 인사적폐가 계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관대표회의가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정권 교체가 된 이후인 올해 4월 초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이건 역시 지적을 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자 이런 5년간의 인사적폐 문제에 관해서 법관대표회의가 문제 제기를 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게 우연인지 모르지만 정권 교체 후에 이루어졌느냐.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됐고 바로잡아야 했어야 할 일을 지금 하는 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